네, 자 국회 입법고시 기출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2017년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헌정사네요. 헌정사 싫은데 저는 아무튼 자 헌정사를 보시면 일단 보통 틀리는 지문에 대해서는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것만 정답 지문으로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것들만 딱 공부를 해두면 정답을 딱 눈에 보이게 문제를 좀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번이 정답인데 다 맞는 지문인데 3번이 딱 틀렸습니다. 자,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 양원제로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 헌정사 역사상 양원제를 한 경우가 한 번 딱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애초에 처음에 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제를 채택했고요. 이건 맞았는데 국회는 단원제를 실시했습니다. 양원제는 딱 20화국 때 그때 양원제를 실시했었어요. 자, 아무튼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 정답은 막 어렵지 않아요.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교수님들이. 자, 2번 문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제도.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제도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네, 아무튼 자, 공무원 제도 보시면 1번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법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범위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냥 봐주시고요. 자,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혹시나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마 판례 지문에서 틀리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시면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참 헷갈려요. 헌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법령 부분이거든요. 부속 법령들. 그래서 부속 법령 여러분은 다행히 통치구조 파트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통치구조 쪽은 정말 헬입니다. 정말 많은 규정들, 국회법 그 엄청난 규정들, 공선법 규정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거든. 열심히 외웠습니다. 저는 거의 다 외웠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또 외우면 뭐해? 까먹을 뿐만 아니라 또 개정이 돼요. 하여튼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도 역시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 실력을 쌓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령보다는 판례에 더 집중하십시오. 자, 2번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좋은 얘기. 오케이. 좋은 얘기면 다 오케이. 자, 3번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례는 우리가 그때 아까 처음 시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실어드렸습니다. 여기. 자, 보시면 자,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다고 했죠. 개인으로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마음껏 정치적 선거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지위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돼서 발생한 판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문을 보시면 대통령도 선거 중립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게 맞는 지문이죠. 충돌은 하지만 결국 선거에 관해서는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게 그 판례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4번 공무원은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받은 국민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배상 청구했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헌법 조문 자체고요. 헌법 제29조는 여기 제가 해설에도 실어놨지만 정당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해석을 통해서 경과실일 때는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5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무원을 파면함은 직업 공무원 제도에 위반한다. 와, 이거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직업 공무원 제도가 뭡니까? 헌법 제7조 1항은요. 공무원은 여러분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에는 바로 직업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7조 1항에 그렇게 의무를 막 얘기해 놓고 2조의 보상으로 직업 공무원제 해줄게. 그 말이 뭐겠어요? 직업 공무원제의 다른 말은 너희들 안 잘리게 해줄게. 신분 보장해줄게라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 잘릴 수 있습니다. 신분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만 신분 보장이 되죠. 안 잘려. 사유만 있어야지만 파면이 돼요.
파면 사유도 징계 사유 그런 게 있어야만 징계를 할 수 있고 있어야만 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임명권자라고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면해? 장난해? 이건 안 되죠.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업공무원제도의 혜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죠. 이게 바로 신분 보장의 혜택입니다.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꼭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꼭 이런 신분 보장을 누리시고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혜택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3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인데요. 경합과 충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기본권의 경합은 국가가 있고 국가로부터 내가 침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 A라는 사람이 야 이것 때문에 난 A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요 기본권 침해, 요 기본권 침해 이게 경합이고요. 충돌은 국가에 있고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있는데 얘가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서로 이 사인 간의 관계, 3자가 등장합니다. 삼각관계가 나와야지 충돌이에요. 그래서 얘는 야 얘 때문에 나 A가 A 기본권 침해야. 야 얘 때문에 나 B 기본권 침해야 라고 주장했을 때 이게 바로 충돌이 됩니다. 보시면 1번 기본권의 경함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주장을 하는 거 이거죠. 2번 공직의 경우 공무단임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 기본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경합에서요. 경합에서 둘 다 뭐 공무단임권과 직업의 자유 둘 다 위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다 비슷한 논리지만 이게 특별법으로서 그 공무단임권이 특별 기본권이 되니까 결국 헌법재판소는 공무단임권 침해만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공무단임권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3번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기본권의 서열 이론에 의해서 상위 기본권을 단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맞습니다. 요 관련된 세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다 정리했어요. 자, 해설을 보시면 1번 기본 경합에 대해서 나왔고 제가 기본권 충돌에 대해서도 실어놨으니까 요거 자체를 공부를 하시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2번 판례는 공무단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인데 요 판례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판시사항 정도만 읽어보시고요. 자, 3번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유니온샵 판례입니다. 유니온샵 판례. 그러니까 애초에 유니온샵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근로 3분의 2가 노동조합에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면서 당연히 자동으로 조직에 들어가게 하는 조항을 협정을 체결합니다. 애초에 입사할 때. 그게 바로 유니온샵 조항입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개인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런 거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데 한 번에 다 정리를 하시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 1번 보시면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게 바로 소극적 단결권이고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이게 충돌하면 누가 이기지? 적극적 단결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권 충돌로서 뭐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전에 했던 혐연권과 흡연권 둘 다 10조와 17조의 근거지만 혐연권은 추가적으로 건강권까지 포함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더 우선한다. 상위 기본권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같은 논리예요. 딱 두 가지면 요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과 적극적 단결권 둘 중에는 무조건 적극적 단결권이 이깁니다. 자, 이게 상위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정리한 것만 읽으시면 돼요. 자, 2번 이것도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인의 단결 선택권과 집단의 집단적 단결권. 누가 이거 둘 중에 충돌하면 둘 다 우위가 없다. 요게 결론입니다. 요 세 개를 기본적으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기출에서 자주 나와요, 이거. 또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중에 어느 것이 우월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우열을 가른 기본권의 어떤 우위를 가른 그런 판례들은 첫 번째 기본권의 우열을 나눈 거, 우열을 판시한 그 판례는요. 첫 번째 혐연권과 흡연권 사건에서 혐연권이 이긴 거. 두 번째 아까 나왔던 것처럼요.
소극적 단결권,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은 참여하지 않고 싶어하는 거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 이거는 참여할 권리. 요게 더 세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거네요. 바로 수업권이죠. 선생님의 학교 선생님, 이거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중에 누가 더 우선하느냐? 학생의 수업권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교사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특히 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는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5번도 나왔네요. 하야만권은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다. 요거 정리하면 끝났네요. 요 문제 3번 문제 하나 정리하면 기본권 충돌 문제는 뭐 그냥 다 끝났고요. 요 세 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열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경합에서 아까 특별 기본권 뭐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가시고요. 4번 가겠습니다.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해석은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해석하는데 최대한 합헌적으로 하자. 헌법이 우위니까, 헌법이 최상위 법이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법률을 해석하자라는 겁니다. 자, 1번. 헌법 해석은 좋은 말이네요.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 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좋은 말입니다. 오케이. 2번. 헌법의 재규정 가운데는 헌법을 근본 가치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바로 전 18년 거기 기출에 나와 있는 지문이었어요. 제가 그걸 공부했으면 이거를 그냥 맞추는 거죠. 자, 그래,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는 있어. 가릴 수 있지. 다만 어떤 효력이 더 세서 한쪽 효력을 배제할 정도의 효력적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번.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 기본 원리 나오면 딱 나올 게 있어.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느냐 이거야.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한 근거가 되고라고 했으면 틀렸습니다. 3번은 틀렸어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념적 기초 좋아. 짱짱맨.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 지도하는 건 좋아. 이념적으로는 좋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헌법 기본 원리에서 바로 구체적 기본권이 나오냐?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3.1 운동 정신에서 어떠한 구체적 기본권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벌써 세 번째 기출인 것 같은데요. 자, 4번.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 해석이 가능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합치된 해석을 해야지. 그렇죠.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취지입니다. 5번. 법률 조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합헌적 해석을 바탕하나 한계는 있긴 있겠지. 법의 문구를 완전 어긋나면서까지 합헌적으로 해석하려고 억지로 부리면 안 되고요. 목적에 따른 한계도 당연히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해설에 실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보시고요. 5번은 조약 체결. 조약 나왔네. 조약 나왔으면은 조약 체결 비준에 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의권 침해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심의 표현권이 침해된다고 했는데요. 요건 1번부터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1번을 보실까요? 문제. 1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1번과 2번도 같은 판례인 것 같고, 네, 1, 2번이 같은 판례네요. 아무튼 요거 보시면 요 판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주체와 국회의원은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자, 이게 날치기 판례입니다. 날치기 판례. 이게 권한쟁의 판례라서 아마 여러분들 권한쟁의에 관한 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판례는 중요한 쟁점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당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A급 판례였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결론만 알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번 지문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고 쳐봅시다. 이러면은 이거는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동의 안 했으니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거죠. 자, 이거는 사안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조약을 체결한 거죠. 조약.
이거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는 거죠. 하지만 국회의원 개별의 심의권 이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국회의원의 자신의 심의 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회 동의? 이것만 동의권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2번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국회의원은 조약 체결 비준 동의에서 심의 표결할 권한을 비로소 가지는 거지. 동의했다. 그렇지?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국회의원은 이때 비로소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뭔가 심의하거나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그때 생기는 거죠. 이건 이 동의는 국회 자체의 권한입니다. 그걸 구분하라는 얘기죠. 3번은 그 사실관계인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출임원 폐쇄해서 소수당을 못 오게 하고 봉쇄 상태에서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안건 상정해서 회부했어. 날치기죠, 날치기. 그래서 조약 비준 동의안을 그래서 이제 조약을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동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그 상임위원회 소수 상임위원회 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결론은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침해하면 무효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판례는 무효로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가지는 어쩔 수 없다. 이거 위헌은 맞아. 위헌 맞지. 날치겠으면 위헌이지. 근데 미안해. 무효는 아니야.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4번 소파협정이죠. 소파협정. 이거는 조약입니다. 국회 동의 요하는 조약입니다. 이거는 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아닌 것들. 자,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어떤 게 있나요? 소파, 마라케시 협정 이런 것들. 그리고 헷갈리는 그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게 한일 합의 남북한 합의 의정서 이런 거. 합의 의정서는 조약이 아닙니다.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아니에요. 자, 5번 중요 조약이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 60조 1항 자체로부터 개별적 국민들의 특정한 주관적 권리 보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죠. 네, 이거는 판례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노교역 한중 만노교역 협의서에 대한 건데 판사항 정도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자유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보시죠. 자, 1번 또 나왔습니다.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비폭력적인 집회이다. 맞는 질문. 2번 DNA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DNA. 수집 비용은 수용인들에게 심적 압박으로 인한 하지면서 번식으로 집이지만 이건 좀 개가 다르네. 이게 과연 DNA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 자체가 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가?죠.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려면 형벌이어야 돼. 적어도 형벌이 아니더라도 형벌과 준하는 제재가 있어야 돼. 그런데 DNA 정보를 그냥 수집 이용하는 거 이거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소급 입법 원칙 적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소급해도 되는 거죠. 한마디로 DNA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은 마음껏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과 같은 논리는 바로 전자팔찌입니다. 전자발찌도 이거는 형벌도 아니고 제재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급 다 해서 그 전에 있는 사람한테 전자팔찌 채워도 돼요. 자, 같은 논리의 판례입니다. 3번 헌법 제13조 1항의 후문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처벌은요 또 나왔네요. 형벌권만 의미해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만을 의미합니다. 다른 건 의미하지 않습니다. 맞고 4번 양심의 자유 이거는 법익 교량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법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도양단의 문제 양심의 자유 아니면 공익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양심적 병역거부를 떠올려 보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공익은 뭐야? 국방에 뭐 다 해야 되고 우리 그런 거잖아요. 국가와 관련된 것들이고 양심의 자유는 얘는 진짜 가기 싫은 거야. 정말 총칼을 정말 들기 싫어. 이런 거죠. 이거 충돌하면 조화가 되나요? 이거 아닙니다. 가거나 안 가거나입니다. 군대를 가거나 안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라고 우리 현재 판례는 설시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임의적 자유에서 자유롭게 종교 정파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종교 자유는 당연히 인정하는데 임의적 장소에서 내가 꼭 여기서만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령 그런 거죠. 종교의 전파를 하려고 자기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한복판에 가서 나 여기 가서 정권 전파할래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어서. 근데 이거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던 사안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종교의 자유에는 뭐 자유롭게 종교 전파하는 건 당연히 포함되는데 꼭 임의적 장소 여기 가서 해야 돼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5번도 요거 판례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7번 평등권에 관한 얘기를 보시죠. 1번 누범에 관한 가중처벌. 이것도 앞에 최근 기출문제에 있었네요.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하펀이고요. 2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네,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제 224조에 나와 있죠. 이거는 안 돼요. 고소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고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펀이다. 3번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 부결청주. 예, 부결청주는 당연히 평등원칙 위반이지. 그렇죠? 오케이. 맞는 질문. 4번 국무총리 등 국무총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거, 이게 자의적 차별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은 없잖아. 그러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을 하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거 뭐 부단체장이 대신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유죄처럼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잠시 이제 구금돼 있으니까 재판을 받을 동안만 하고 권한을 대행하는 것뿐이니까요. 자, 5번 자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가 외국인일 때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합니다. 실제 우리 민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 됐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보면 무조건 부의 성을 따르도록 한 거잖아요. 무조건 부의 성을. 요즘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아기 나면 아무런 뭐 협의 같은 거 없으면 당연히 아빠의 성을 따라요. 그런데 둘이 협의가 되면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이게 왜 들어왔을까? 바로 요 판례 때문이죠. 요 판례가 부성주의를 강제하는 것을 부를 꼭 왜 성을 아빠 것만 따라야 돼? 이거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법이기도 하고요.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의 성을 따르거든요. 그냥 남편의 성을 따르고 심지어 그 결혼한 여성은 남성의 성을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되게 굉장히 앞서간 그런 판결을 냈고 그거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5번은요. 자, 부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거.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남녀평등 위반이에요. 자, 이제 8번을 보시면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거 쉽네요. 쭉 보면 하나 딱 보이네. 평화적 생존권. 요거는 우리 판례가 입장을 바꿔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판례는 좀 중요하게 해서 제가 좀 실어드렸는데 5번만 보시면 요거 결론도 알아주시고, 자, 2007년 전시 증원 연습이에요. 요거 연습 결정 피청 대통령이 전시 증원 연습을 하기로 한 그 결정 자체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쟁점이었습니다. 통치행위라는 거는 웬만하면 사법의 영역이 법원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자기의 집권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함부로 법원이 위헌을 내리고 해버리면 행정부의 그 삼권 분립 침해도 되고요. 그래서 서로 그런 걸 터치하지 않는 선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통치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행위 자체가 결국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 통치행위조차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을 자제하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본권 관련되면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나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쟁점은 나아고요.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 소극입니다. 결론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9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업의 자유에는 1번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직업 교육장을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있겠지. 내가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요 학원에 다닐 수도 있고 요 아카데미에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또 제한하면 안 되고요. 2번 개인의 다수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행사하는 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어이구야. 네, 겸직의 자유. 이것도 직업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저는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이에요. 저는 뭐 강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법인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겸직. 네, 겸직쟁입니다. 겸직쟁이. 아무튼 네. 그 전에 뭐 대치동에서도 논술 강사도 했었고 그리고 뭐 면접 강사로 공무원에서도 면접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어쨌든 이 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자, 3번 대학생이 방학 기간 휴학 중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행위도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되겠죠. 직업은 기본적 생활수단, 생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 소득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4번 지방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명령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해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밑줄 친 거 볼까요? 위 법률 조항을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전출 및 전입 명령이 가능하다고 풀이하는 것은 헌법적 용인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침해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이 판례 자체는 하펀이 나왔어요. 하펀은 법률 해석에 관련된 쟁점인데 어쨌든 하펀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단체 전출 명령 이거 하펀이었는데 해서 이거를 오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 그래서 요 판례는 요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 5번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는 거. 요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3회밖에 최대 3회까지밖에 이동을 못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공익적인 이유가 있나 보네요. 네. 이거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제도구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 관리로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공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펀이고요. 자, 10번 재판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판 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그리고 법관이 아닌 자한테 재판을 받지 아니해야 할 권리 이런 소극적 측면 다 있겠죠. 네. 2번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합니다.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헌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중요한 조문이고 3번 답이 딱 나왔네요. 이거 전에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재판 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건 아닙니다. 재판 청구권은 적어도 대법원이 아니라 그냥 재판에 관한 거지. 대법원은 3심이잖아요. 1, 2, 3심까지 있는데 꼭 다 3심까지 모두 가야 돼? 이게 인정돼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대법원 다 가서 대법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중간중간에 보면서 아니다 싶은 거 다 자르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다고 난리예요. 대법관들은.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재판 청구권은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재판도 재판 중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포함은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5번도 있네요. 5번 소액 사건에 관하여 일반 사건에 비해서 상고 제한고를 제한하고 있네요. 소액 사건은 금방 끝나도 되고 이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반 사건보다 좀 간결한 절차, 간결하게 소송 비용도 빨리 끝나야 소송 비용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공익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고를 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펀이고요. 11번 정당에 대한 얘기네요. 또 나왔던 게 또 나오겠지 뭐. 위헌 정당 해상 심판 또 나오겠지 뭐. 정부가 제소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효과 위헌 정당 해산의 효과는 첫 번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다 상실. 두 번째 명칭 쓸 수 있나? 명칭 쓸 수 없다. 세 번째 돈은 어떻게 해? 국고 기속. 요 세 가지까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시면 헌법의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 구체화된 제도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해치려고 하는 독재 세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발현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자, 그래서 뭐 정당해산 심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나치 같은 정당이 오늘날은 등장할 수 없는 겁니다. 2번, 정당 설립의 자유를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의 신체를 가지는 등록 취소된 정당이 주장해서 기본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설립의 자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신체를 가지는 등록 취소된 정당.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라 하더라도 아니 정당 자기네 등록 취소된 그 조항을 다툴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다투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요거는 정당의 기본권 중대가 된다고 우리가 애초에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정당 설립의 자유.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해설을 보시면요,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정당 설립의 자유는 그리고 전에 밑줄 전에 보시면 그 전에 나왔던 지문이 바로 그 전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 이거네요. 등록 취소된 경우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질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밑줄을 보시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그 성질상 등록된 정당에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등록 정당은 아니지만 실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당에도 인정되는 기본권이 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틀린 지문이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네요. 이거는 그때도 나온 거죠. 일반 당원, 뭐 주요 정당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당원들의 행위도 구속이 된다는 활동도 정당 활동에 포함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고. 자, 정당 설립의 자유 4번 자유는 소극적 자유도 탈퇴할 자유,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5번 정당으로서 등록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5개 이상 시도당 그리고 1000명 이상 당원 필요하다고 했죠.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당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당을 설립하기 위한 형식 요건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자, 그다음 문제를 보시죠. 12번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권 1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연금법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지급 정지하는 거. 이거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인가? 그러니까 위헌인가 합헌인가 되는 거죠. 합헌입니다. 합헌. 자, 아니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는데 다시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을 해서 학교에서 돈을 받고 있어. 그러면 연금 지급 안 하죠. 자, 요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요. 2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이거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네,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판례를 보시면 이 판례 판시 사항부터 보시죠. 해설을 보시면, 자,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이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수급권자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만 고르게 했습니다. 요 법이 위헌입니까? 합헌이죠. 자, 그래서 중복 지급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꼭 하나만 선택해서 지급하라고 한 것이 지금 합헌이 된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거. 자,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법률의 형성이 필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금수급권들은 다 법률에 의한 형성으로 인해서 형성이 필요한 그런 기본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회보장수급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죠. 4번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역 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 요거 성질도 같게 같은 것이며 퇴역 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크게 중요한 주문은 아닌 것 같고. 자, 5번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 지급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본인이 서운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죠. 그 차등 지급은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판례고요. 간단하게. 자, 13번 신뢰보유 원칙 나왔네요. 자, 신뢰보유 원칙 나오면 떠올릴 거. 신뢰보유 원칙 어디지? 헌법의 총론에 있네.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에 있네.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에 있고, 거기서 중요했던 게 소급 입법인데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이 있었네. 그 중에서 부진정 소급 입법의 판단 기준이 바로 신뢰보유 원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거나 계승받은 자를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은 계승한 자로 개정했네요. 더 넓어졌네요. 그냥 원래 한일 합병의 특정에서 했는데 개정해가지고 일제로부터라고 해서 넓혔습니다.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으면 다 안 돼. 이거는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이 되겠죠. 애초에는 해당이 되지 않다가 후에 사후 입법으로서 해당이 되게 돼서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케이스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합헌인가요? 이거 위헌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관한 법은 다 합헌입니다. 소급을 다 해도 다 합헌이야. 그냥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고요. 1번은 합헌이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 이것도 부진정 소급 입법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합헌입니다. 이거는 가석방은 사실은 형법이 아니잖아요. 형법은 소급 금지예요. 무조건. 형벌에 관한 거는. 그런데 이거는 형벌이 아니고 가석방 요건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너 불리하게 개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급 입법 그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소급 형벌 불소급 원칙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3번 요거네요. 자,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식에 관계없이 오염 원인자로 보도록 한 요 법은 요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자, 3번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보면 이게, 자, 요 법은 어쨌든 뭐 정의 조항은 필요 없고요. 판시상에 가는 필요 없고 나만 보시면 될 거, 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오염 원인자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토지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양수한 자를 어쨌든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책임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에 관한 공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좀 특수한 법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저는 환경법을 전공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알지만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 그냥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이거 환경에 관한 법이고 환경에 관한 공익이 매우 중요했구나. 그래서 요거를 책임을 토지 오염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과실 없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게 괜찮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급 입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구나.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다쟁점이 중요합니다. 다는 역으로, 그런데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는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 형벌도 아니고요. 근데 다는 신뢰보호 원칙에는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물론 공익이 더 중요한 건 있지만 진짜 말도 3번 지문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면 토지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식에 관계없이, 고기에 동감시시죠. 양수식에 아무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다 오염 원인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땅을 샀어요. 전혀 몰랐어. 이거는 과실이 필요 없는 거거든. 내가 샀는데 그 땅을 썼는데 보니까 아래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묻지도 않았어. 그런데 나한테 책임을 물어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 이러면 진짜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양수식에 관계없이 오염 문제를 보게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요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우리. 네.
물론 뭐 설명은 더 하고 싶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론만 알면 되는 판례예요. 사실은 다른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어서. 자, 4번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된다고 규정한 거. 요거 4번 요거 자, 요거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랑 헷갈리시지 말아야 할 게 그 치과 관련해서 전문 과목을 치과 전문의 교정만 하겠다는 그 전문의가 충치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치과법. 그거는 위헌이었습니다. 위헌이고. 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잠깐만. 네. 아하. 네. 그 중요한 거 그거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실내 보호의 원칙이 위배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실내 보호의 문제. 자, 실내 보호 원칙이 뭡니까? 소급해서 입법을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존에 이 법을 적용받던 사람의 신뢰를 해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법이 들어왔는데 이 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문 과목에 표시된 것만 진료해야 된다는 것은 위헌이 맞는데 신뢰보호 원칙에서 위배돼서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좀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근데 4번은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5번 판례입니다. 5번. 자, PC방 여러분과 관련 있죠. 여러분 자주 가시니까.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사항. 요거를 이제 유예기간을 뒀어요. 2년 유예기간. 보통 이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보통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면 경과규정을 충분히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둔다면 보통 합헌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PC방 전체를 이제 금연구역이에요. PC방에서 담배 피우는 경우가 있다고 발견된다면 그거는 다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어요. 이거 자체는 뭐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 이거는 뭔가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내 정보죠. 내 정보. 이미 공개된 것도 개인정보에 속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내 정보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5가지 판례는 정말 다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1번 개인별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 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받은 번호는 무조건 그 영어에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개인정보 많이 유출됐을걸요. 제 것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것도 뭐 여기저기 중국 어떤 사이트에서 다 내 주민번호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출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변경해 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예외 조항을 둬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그러면서 이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보시죠. 보시면 판신사항 보시면 개인별로 주민등록 번호 부여하면서 변경에 대한 걸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요건 위헌, 헌법 불합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번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 법률은 형제 자매 부부는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어렵게 나왔지만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형제 자매도 뽑을 수 있게 만든 거.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거죠. 자주 나오죠. 형제는 물론 사이 좋을 수도 있지만 뭐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마음대로 내 거를 뽑아가? 이거는 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죠. 3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도. 자, 아까도 나왔던 판례네요.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하게 일률적으로 다 신상 등록자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률적으로 되면.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사실 되게 약한, 되게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위법성이 약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 등록자가 무조건 된다고 해버리는 거는 위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이런 가축 전염병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합헌인데. 근데 결론이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가축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익이 늘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축 전염병 관련해서는 위헌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5번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 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 녹음 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자, 미결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어떨까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접견 행위는 침해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 비슷한 이 판례의 앞부분이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것 같은데, 미결 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 녹음 파일이 과연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이런 질문이 있죠. 어떤가요?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어쨌든 해당하지만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해요. 제한을 하는데 구치소장이 검사 요청에 따라서 그럼 제공해야지 뭐.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어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것으로써 이제 기출 해설을 5년간 기출 해설을 마쳤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본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푼다는 거는 그 문제의 그 지문을 OX를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제에 나온 판례를 공부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해설지를 그렇게 해서 일부러 좀 억지로 좀 길게 만들었어요. 너무 양이 많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제가 5일 동안 이 5회차 동안 했던 판례들은 너무나 중요한 판례들이고 또 기출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끝나고 나면 정말 기쁨밖에 남지 않아요. 정말 합격이라는 딱 그 열매를 갖는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합격했다는 순간 부모님도 달라집니다. 친척들, 지금은 나를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 친척들, 그 친구들도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쁨을 빨리 느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딱 10분 더, 정말 힘들 때 딱 10분 더 버티고 조금만 더 해보자. 인생의 마지막이다. 너희 언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냐 라는 마음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